저는 오늘 며느리를 파산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걸 하기로 했습니다. 50년 동안 당나무를 삶고 두드리고 말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물집이 터진 흉터가 있습니다. 손톱은 닭풀에 절어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한지가 국보복원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너무 거칠어서요. 손님들 보기 민망해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거 핸드크림이라도 사세요. 그리고 다음 주 집들이에는 안 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열흘 뒤 아들이 상무로 승진합니다. 대형 건설사의 별이 되는 날이죠. 하지만 그날 그 별은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복래, 73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50년 동안 한지를 떴습니다. 국가무 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강복래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들은 몰랐겠죠. 거친 손의 시어머니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세상을 뒤흔들 힘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 보아요. 저는 23세 한지를 처음 만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골목 끝에 작은 공방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아버지가 저를 공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며느리, 이게 뭔지 아나? 하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올려주셨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찢어보려 해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지다. 1000년을 가는 종이야. 시아버지는 평생 한지만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저보다 더 거칠었어요. 손톱은 누렇고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럽냐? 아니요, 아버님. 이 손으로 나라의 보물을 살렸다. 숭례문 현판도 조선왕 조실록 복원도 다 이 손으로 만든 한지로 했어. 저는 그날부터 한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나무를 삶았습니다. 삶은 당나무를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를 풀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한지를 떴습니다.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게 불을 피우고 밤새 종이를 말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히고 터지고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니까 손이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배 교통사고로 갔어요. 아들 태호가 10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도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공방은 저 혼자 남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당나무 삶고 한지 뜨고 말리고 밤에는 장부 정리하고 아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태호를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서울로 취직도 시켰어요. 대형 건설사에 들어갔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올 줄은요. 태호가 35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찾았구나 싶었거든요. 어떤 아가씨야? SNS에서 만났어요. 인플루언서예요. 팔로워가 50만 명이래요. 인플루언서.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더라고요. 처음 만난 건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태호가 예약을 잡아놨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새 옷을 샀습니다. 한복을 입으려다가 태호가 말렸어요. 엄마, 그냥 편한 옷 입어요. 거기 한복 입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원피스를 샀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들 말대로 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까 미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민아, 32살, 긴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번쩍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예쁜 아가씨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태호 잘 부탁해. 네, 어머니. 태호 씨랑 행복하게 살게요. 식사 중에 미나가 제 손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포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응, 한지 뜨는 일을 해서 그래. 한지요? 아, 그 전통 종이요? 응, 50년 동안 했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불편한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 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은 닭풀에 절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요. 손등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국보를 살렸으니까요. 그런데 미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편해하던 그 눈빛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시작일 줄은요.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했습니다. 미나 쪽에서 장소를 정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요즘 제일 핫한 웨딩홀이에요. 인스타 감성이 최고거든요. 인스타 감성이 뭔지 몰랐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제가 반을 냈어요. 50년 동안 모은 돈에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한지 공방 운영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단 저고리였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오늘은 내 아들 결혼식이다.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까 미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나가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한복 입으셨네요. 응,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특별한 날에 입으라고 하셨거든. 미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좀 어색했어요. 어머니, 잠깐 따라오실래요? 미나가 저를 신부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미나 어머니와 이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한복이 사진에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옷 가져오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옷은 안 가져왔는데. 그럼 어떡하죠? 단체 사진 찍을 때 한복이 너무 튀거든요. 미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미나가 인플루언서잖아요.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갈 건데 통일감이 있어야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저는 단체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구석에 서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혼자 서 있었어요. 태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거기 서 있어요? 응, 사진 찍을 때 좀 빠지라고 해서.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미나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 엄마가 이해할게. 그날 밤 전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버스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미나가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친구 순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복래야, 너 인스타그램 봤어? 인스타그램? 그게 뭐야? 아, 그 SNS 있잖아. 사진 올리는 거. 저는 인스타그램이 뭔지 몰랐습니다. 순자가 설명해 줬어요. 내 며느리가 결혼식 사진 올렸는데 네가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안 나와? 응, 단체 사진도 없고 혼주 사진도 없고 그냥 신랑 신부 사진만 있어. 저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몇 장은 같이 찍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댓글에 누가 시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하고 물어봤거든. 근데 내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이렇게 썼더라. 농사. 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한지를 떴어요. 국가무 형문화재 이수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복래야,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를 숨긴 걸까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엄마야. 응, 왜요? 결혼식 사진 SNS에 올렸다며? 엄마는 왜 하나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나가 좀 그래요.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라서. 이미지? 팔로워들이 많잖아요.
미나 이미지랑 안 맞으면 좀 그렇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이미지랑 안 맞는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한복이 좀 튀었대요. 그리고 엄마 손이 사진에 나오면 댓글에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대요. 손? 제 손이요. 50년 동안 한지를 뜨면서 거칠어진 손, 국보를 살린 손, 그 손이 사진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태호야. 응. 엄마 손이 부끄러워? 태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미나가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예민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느끼게 된 겁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숨겨야 할 존재라는 걸요.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요. SNS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한지로 선물 포장도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줄 놀이개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추석 전날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내일 올 거지? 엄마, 그게요. 태호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미나가 추석에 친정에 가야 한대요. 미나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래. 그럼 너라도 내려와. 저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미나 혼자 보내기 그렇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나 할머니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송편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동안 밤새워 빚은 송편이었어요. 솔잎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어요. 추석 당일 저는 공방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지를 떴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당나무 섬유를 풀고 한 장 한 장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이 편했거든요. 저녁에 순자가 송편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서 마루에 앉아 송편을 먹었습니다. 복내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너 눈이 퉁퉁 부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눈이 잘 붓잖아.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며느리 미나의 SNS를요. 추석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미나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석.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못 오셨어요. 빨리 나으시길. 건강 문제. 저는 건강합니다. 73년을 살면서 큰 병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누가 물었어요. 시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미나가 답했습니다. 네, 연세가 있으셔서요. 시골에서 요양 중이세요. 요양? 저는 요양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지를 떠요. 문화재청 보건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SNS에서 저는 시골에서 요양하는 늙은 환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거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달라지겠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6개월 뒤 태호가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엄마, 우리 집들이 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 수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랑 가까워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집들이 선물로 뭘 가져갈까 고민했습니다. 한지로 만든 조명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뜬 한지로 만든 거였습니다. 불을 켜면 은은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된장도 담가갔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으로 3년 동안 숙성시킨 된장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미나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한지 조명 상자, 다른 손에는 된장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나가 저를 맞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응, 집들이 축하한다. 선물 가져왔어. 저는 한지 조명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지 조명이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불 켜면 예뻐. 미나가 상자를 봤더니 구석에 내려놨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 네. 감사해요. 그리고 된장을 받습니다. 이건요? 된장이야. 3년 숙성한 거야. 찌개 끓이면 맛있어. 미나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는 된장 안 먹어요. 냄새 배거든요. 그래. 그럼 나중에 먹어봐. 맛있을 거야. 미나가 된장 항아리를 싱크대 밑에 넣었습니다. 마치 숨기듯이요. 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미나 친구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오늘 저희 집 인테리어 다 보여드릴게요. 유럽풍으로 했어요.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미나야, 저분은 누구야? 미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친척 어르신이야. 지방에서 오셨어. 친척 어르신. 저는 태호의 엄마입니다. 이 집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친척 어르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미나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부엌으로 오실래요? 저는 따라갔어요. 부엌에서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손님들 앞에서는 좀 조심해 주세요. 내가 뭘 조심해? 손이요. 손님들 눈에 띄면 좀 그래서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한지를 떠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내 손이 어때서? 너무 거칠잖아요. 손님들이 보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요. 민망. 제 손이 민망하다고요. 이 손으로 국보를 살렸어요. 대통령 취임식 족자도 이 손으로 만든 한지로 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눈에는
민망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에 남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지 않았어요. 집들이가 끝날 때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미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태호는 방에서 쉬고 있어요. 피곤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갈게. 집들이 축하한다. 잠깐요, 어머니. 미나가 일어나서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이거요. 미나가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수고하셨잖아요. 설거지도 해주시고. 수고비예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지폐 10장이었습니다.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냥요. 교통비도 드셨을 거고 선물도 가져오셨잖아요. 어머니 형편에 부담되셨을 것 같아서요. 형편?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형편이 어때서? 아, 기분 나쁘시면 죄송해요. 그냥 시골에서 공방하시는 거잖아요. 수입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시골 공방.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자입니다. 문화재청 보건자문위원이에요. 수입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 눈에 저는 그냥 시골에서 종이 만드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미나가 말을 이었어요. 다음 주에 태호 상사분들 모시고 저녁 식사해요. 집에서요. 그래. 그럼 내가 음식 해줄까? 전주 음식 잘하는데. 아니요, 됐어요. 미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불렀어요. 어머니 음식은 좀 그래서요. 뭐가 그런데? 향이 너무 강해요. 젓갈 냄새, 된장 냄새 같은 거요. 상사분들 비위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날은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왜 안 가? 손님들 앞에서 좀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손이 너무 거칠어서요. 손님들 보기 민망해요.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0만 원. 이거 핸드크림이라도 사세요. 요즘 좋은 거 많대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안 받을게. 네. 이 돈 안 받아. 그리고 다음 주 안 갈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호도 미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늙은 얼굴,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방에서 한지를 뜨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문화재청 박정호입니다. 정호였습니다. 30년 전에 제 밑에서 한지 배운 제자예요.
지금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됐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응, 건강하지.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보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북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이 보수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오래된 불경이 발견됐는데 한지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한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그 기법 쓰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볼게. 자료 보내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으려는데 정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근데 요즘 좀 힘드신 일 있으세요? 왜? 목소리가 좀 처지셨어요. 예전 선생님 목소리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할게요. 정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고맙다, 정호야. 전화를 끊고 저는 공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호가 보내준 자료를 열어봤어요. 고려시대 불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많이 상해 있었지만 복원 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지의 결, 두께, 색깔을 살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민망한 손이라고 무시당한 손. 그 손이 국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로 가서 한지를 폈어요. 손가락으로 종이 결을 느꼈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5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었어요. 문화재청 표창장, 대통령 감사장, 국가무형 문화재 이수증,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 국보복원 현장에서 찍은 사진, 대통령 취임식 족자 앞에서 찍은 사진, 문화재위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저는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며느리 눈에는 시골에서 종이 만드는 할머니였지만 저는 나라의 보물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는 이걸 알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한테 말했을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말했으면 며느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아들이 부끄러워한 거예요. 시장에서 한지 만드는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저는 서랍을 닫고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한지를 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밤새 한지를 떴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녘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승진했어요. 승진? 뭐로? 상무요. 회사에서 최연소 상무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출세했으니까요. 잘했다, 태호야. 축하한다.
다음 주에 승진 파티예요.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그래, 엄마도 갈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요. 왜? 미나가 좀 그렇대요. 손님들 앞에서 좀 그렇다고. 또였습니다. 또 제가 빠지라는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쁠 테니까 엄마는 안 갈게.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50년 동안 봐온 풍경이었습니다. 아들 승진 파티에 엄마가 못 가는구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지? 건설사 상무라는데 뭘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다니는 건설사 이름을 쳤어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좋은 기사였어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실적 호조, 주가 상승. 그런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호건설,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개발 의혹.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5호건설이 경북 안동의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서 불법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은 조선시대 유적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개발 전 문화재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5호건설은 이를 생략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태호는 이제 상무가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정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나야. 네, 선생님. 경북 안동 쪽에 5호건설이 개발하는 현장 있지? 거기 문화재 조사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신문에서 봤어. 그게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화재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왜 안 막아?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 회사가 큰 회사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호야, 혹시 그 프로젝트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강태호 상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승진한 사람인데. 강태호?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제가 5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을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문화재청 자문위원 위촉장, 국가무 형문화재 이수증, 그리고 50년 동안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 저는 천천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열흘 뒤 태호의 승진 파티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한지를 뜨면서 배운 게 있어요. 좋은 한지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나무를 삶고 두드리고 말리는 과정을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꼼꼼히 한 단계씩 해야 합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정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정호야, 안동 현장 관련 서류 좀 구할 수 있어? 선생님, 그건 좀 위험한데요. 위험한 건 알아. 근데 문화재가 파괴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잖아. 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3일 뒤 정호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첨부 파일이 5개 있었습니다. 안동 현장 개발 허가서, 문화재 영향평가서, 공사 일정표, 그리고 내부 회의록.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서가 이상했어요. 날짜가 공사 시작 이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사 전에 평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평가서에 서명한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문화재청 소속이 아니었어요. 건설사와 연결된 용역업체 사람이었습니다. 조작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부 회의록을 열었어요. 거기에 태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태호 상무 문화재 조사는 형식적으로 처리.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형식적으로 처리.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정호야, 고마워. 자료 잘 받았어. 선생님,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아직 몰라. 좀 더 알아봐야 해. 선생님, 조심하세요. 상대가 큰 회사예요. 알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기자를 찾아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에 정리해둔 연락처들이 있었습니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수현, 문화부 전문 기자였습니다. 예전에 전통 공예 다큐멘터리 찍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저를 인터뷰했었거든요. 지금은 탐사 보도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연 씨, 저 강복래예요. 전주한지 공방.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수연 씨, 부탁할 게 있어서. 뭔데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중요한 거야. 수연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전주 내려갈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 공방으로 와. 토요일에 수연 씨가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문화재 영향평가서 조작, 내부 회의록, 공사 현장 사진. 수연 씨가 자료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근데 이 강태호 상무라는 사람, 혹시 선생님 아드님 아니에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아들이야. 수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문화재가 파괴되는 걸 볼 수 없어서 아드님이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알아. 근데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게 있어. 그걸 내 아들이 파괴하는 건 볼 수 없어. 수연 씨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취재해 볼게요. 고마워, 수연 씨. 수연 씨가 돌아가고 저는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지를 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밖에 못해. 태호의 승진 파티가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전주 공방에서 평소처럼 한지를 뜨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엄마. 응, 왜? 내일 파티인데 엄마 진짜 안 와요? 뜻밖이었습니다. 미나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지 말래놓고 왜 물어? 아, 그게. 미나가 생각을 바꿨대요. 왜? 그냥요. 엄마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이상했어요. 미나가 왜 갑자기 생각을 바꿨을까요? 미나가 진짜 그랬어? 네. 근데 엄마 내일 오시면 좀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해? 손이요. 손님들 앞에서 손 많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또였습니다. 또 손 이야기였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라고 하는 걸까?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저녁에 순자가 공방에 왔어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복내야, 내일 서울 간다며? 응, 태호 승진 파티. 잘 됐네. 아들 승진하는데 엄마가 가야지. 저는 막걸리를 한 잔 마셨습니다. 순자야, 나 이상한 일 하려고 해. 뭔데? 태호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순자가 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문화재 훼손 이야기, 기자한테 자료 넘긴 이야기, 내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 순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내야, 진짜 그래도 돼? 안 되겠지. 근데 할 수밖에 없어. 태호가 내 아들이잖아. 알아. 근데 그 아이가 잘못한 건 맞잖아.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내야, 너 참 독한 여자야. 독하지 않으면 50년 동안 한지 못 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후회 안 해? 순자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후회될 것 같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결정한 거면 난 응원할게. 고마워, 순자야.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태호가 날 원망하겠지.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태호가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공방에서 저랑 같이 한지를 뜨던 날이었어요. 엄마, 이 종이로 뭐 만들어? 보물을 살려. 천년 된 보물을. 와, 엄마 멋있다. 어린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꿈에서 깨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승진 파티 날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파티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단 저고리였어요. 연회장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복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태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태호가 제 옷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한복 입으셨네요. 응, 특별한 날이잖아. 네. 태호가 저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인 테이블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인사드리고 올게요. 태호가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무대 위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축 강태호 상무 승진. 화려한 꽃 장식과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무대 앞에 서 있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남편 승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오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가 저를 언급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전주에서 전통 공예를 하세요. 오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나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으로 만든 것에는 마음이 담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나가 왜 갑자기 저를 칭찬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예쁜 상자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니까 미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핸드크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많이 거치셨잖아요. 이거 바르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미나도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거칠다는 걸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거예요. 저는 핸드크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 미나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미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태호가 앞에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50년 동안 한지를 떴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이 손으로 국보를 복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족자도 제가 뜬 한지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자입니다. 문화재청 보건자문위원이기도 하고요.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제 며느리는 이 손이 부끄럽대요. 손님들 보기 민망하대요.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림을 사라고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근데 저는 이 손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의 보물을 살렸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가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상무님, 경북 안동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개발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에서 태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호건설 최연소 상무, 문화재 훼손 및 서류 조작 혐의.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어머니, 아들 비리 폭로. 승진 파티장에서 터진 충격 고백.
저는 전주 공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태호 얼굴이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강태호 상무, 문화재 영향평가서, 조작 정황 포착. 관련자 뇌물수수 의혹도 제기. 5호건설 주가 급락. 사흘 뒤 태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상무 승진한 지 열흘 만이었어요.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태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미나 이야기도 기사에 났습니다. 시어머니 손 민망하다며 100만 원 던져. 국보 복원한 손을 부끄러워한 며느리. SNS 인플루언서, 시어머니를 농사꾼으로 속여. 미나의 SNS는 댓글로 도배됐어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팔로워 50만 명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으로 줄었어요. 광고 계약도 전부 해지됐습니다. 협찬하던 브랜드들이 등을 돌렸어요. 미나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가 기자한테 자료 넘긴 거잖아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태호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네. 결혼식 때 단체 사진에서 빼놓고 SNS에는 농사꾼이라고 거짓말하고 추석에는 요양 중이라고 하고 집들이에서는 친척 어르신이라고 소개하고. 미나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손이 민망하다며 100만 원 던졌잖아. 핸드크림 사라고. 그건요. 나는 참았어. 아들 때문에. 근데 내 아들이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문화재를 파괴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호야, 네가 먼저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손이 부끄럽다고 했잖아. 엄마를 숨기라고 했잖아. 그리고 엄마가 평생 지켜온 걸 부쉈잖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방으로 갔어요. 한지를 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밤새 한지를 떴습니다. 새벽녘에 작업을 마치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썩은 건 도려내야 해. 아무리 아파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영원히 쫓겨났습니다. 미나와는 이혼했어요. 빚만 남기고 미나가 떠났습니다. 인플루언서 생활도 끝났어요. 태호가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방 문 앞에 태호가 서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왔어?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호가 공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둘러보더니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 그대로네요. 응, 50년 동안 그대로야. 태호가 한지를 만져봤어요. 손끝으로 종이 결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이 부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건설사에서 출세하려고 눈이 멀었어요. 돈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까지 잃을 뻔했어요. 저는 작업대에 앉아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네. 구겨진 한지 봤지? 네. 저는 서랍에서 구겨진 한지 한 장을 꺼냈어요. 주름이 잔뜩 잡혀 있었습니다. 이 종이 버려야 할 것 같지? 네, 못 쓸 것 같은데요. 저는 한지를 물에 담갔어요. 천천히 펴고 다림질했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펴졌어요. 봐라. 구겨진 한지도 다시 펴면 작품이 돼. 태호가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구겨지고 찢어져도 다시 펼 수 있어.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엄마한테 돌아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태호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공방에 남았어요. 한지 뜨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당나무를 삶았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종이를 떴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어요. 엄마, 손이 너무 아파요. 원래 그래. 그래야 단단해지는 거야. 태호가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제 손처럼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네요. 그래, 이 손이 제일 자랑스러운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지를 뜹니다. 태호가 옆에서 같이 일해요. 손자 준혁이도 가끔 내려옵니다. 방학 때마다 와서 한지 뜨는 걸 배워요. 할머니, 이 종이로 뭐 만들어요? 보물을 살려. 천년 된 보물을. 와, 할머니 멋있다.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 태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거칠고 누렇고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이 손이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이 손으로 나라의 보물을 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손으로 아들을 되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시골 사투리. 그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역사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구겨진 한지도 다시 펴면 작품이 되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